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속에는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독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수십 년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다. 회색빛 금속 하나가 어떻게 수천 년의 문명을 갉아먹었는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아이들 뇌를 조용히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려 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에 짓밟혔는지. 이 이야기를 처음 알았을 때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랄까?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감정. 끝까지 들으면 당신도 그 감정을 알게 될 것이다. 현우라는 연구자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그는 젊은 지구화학자였다. 조용하고 꼼꼼하고 데이터에 집착하는 타입. 연구실 책상 위에 항상 메모지가 쌓여 있고 실험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지구 안에는 방사성 원소들이 있다. 이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납으로 변한다. 그 변한 속도는 이미 정확하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원석 안에 납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계산할 수 있다. 원리는 간단했다. 근데 결과가 이상했다. 납이 너무 많이 나왔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현우는 처음엔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다.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시약을 교체했다. 용기를 바꿨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다. 납이 계속 너무 많이 나왔다. 그는 밤새 앉아서 이 숫자들을 들여다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빈 커피잔 옆에 같은 데이터를 수십 번 다시 봤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만약 오류가 실험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다면? 그게 시작이었다. 그 생각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다. 동시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대한 진실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출발점이 됐다. 그 진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면 아주 멀리, 정말 아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구보다 멀리, 태양계보다 멀리. 시간으로 치면 수십억 년 전으로. 납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금속, 낚싯줄 끝에 달린 추, 자동차 배터리 안에 있는 것, 오래된 건물 파이프 속에 있는 것, 이것들은 전부 별의 폭발에서 비롯됐다. 별이 죽는 방식을 알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 별은 수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수소가 타면 헬륨이 된다. 헬륨이 타면 탄소가 된다. 그렇게 계속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철까지 오면 멈춘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별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일반적인 별은 철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납은 보통 별이 만들 수 없는 원소다. 납을 만들려면 다른 종류의 사건이 필요하다. 훨씬 더 극단적인 사건이. 중성자 별이라는 게 있다. 거대한 별이 죽고 나서 남는 핵. 너무 밀도가 높아서 각설탕 하나 크기의 중성자 별이 수억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 죽은 별 두 개가 수십억 년 동안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천천히 가까워진다. 상상해봐. 수십억 년이야.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긴 여정이지만 끝은 순식간이다. 두 개의 죽은 별이 충돌하는 순간 그 찰나에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금, 백금, 그리고 나. 이 폭발로 생긴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먼지구름처럼, 파도처럼 그 물질들이 떠돌다가 가스와 섞이고 중력에 이끌려 뭉치고 그렇게 새로운 태양계가 만들어진다. 우리 태양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납도 들어왔다.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오래된 건물의 벽 안에 강바닥 퇴적물 속에 있는 납은 수십억 년 전 어딘가 우주에서 두 별이 충돌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캐내고 녹이고 파이프를 만들고 연료에 섞고 공기 중으로 내뿜었다.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천 년 동안 일상 깊숙이 끌어들였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점점 선명해진다. 현우가 공기 중의 납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그 납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금속의 긴 여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별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인간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공기로. 이 흐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현우는 곧 알게 된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납은 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인간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땅 위에 널려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놀랍도록 빠르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석기 시대가 끝나고 처음으로 인간이 불 앞에서 돌을 달굴 때 어떤 돌에서는 회색 액체가 흘러내렸다. 아마 그 장면을 처음 본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돌이 녹아서 물처럼 흐르다니. 납의 녹는 온도는 327도다. 장작 불 위에 올려둔 돌 하나가 녹아서 흘러내릴 만한 온도. 당시 기준으로 이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일이었다. 불을 잘 피우기만 하면 돌에서 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니. 그리고 그 금속은 손으로 구부릴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두드리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았다. 고대 사람들 눈에 이건 완벽한 소재였다. 청동보다 먼저, 철보다 훨씬 먼저 인간은 납을 손에 쥐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현재의 터키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납으로 만든 유물이 발견됐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공예품 중 하나다. 그러니까 납은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함께였다. 우리가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는 내내 납은 우리 곁에 있었다. 파이프가 됐고 그릇이 됐고 지붕이 됐고 장식품이 됐다. 어떤 제국은 납으로 된 수도관으로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했다. 배관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로 납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을 정도다. 납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납은 문명 그 자체였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인간은 납이 해롭다는 걸 몰랐을까? 아니다. 알고 있었다. 납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유 모를 병에 걸린다는 기록이 수천 년 전 문헌에도 나온다. 손이 떨리고 기억이 흐려지고 걷기가 힘들어진다는 기록들. 고대 의사들은 이것을 광산 노동자들의 직업병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병이 납에서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 납으로 만든 물건들을 계속 사용했다. 왜냐면 편리했고 싸고 대안이 없었으니까. 이 논리가 수천 년 뒤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다. 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몸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납 이온은 크기와 전하가 칼슘 이온과 비슷하다. 칼슘은 우리 몸이 가장 자주 쓰는 무기질 중 하나다. 뼈를 만들고 신경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데 쓰인다. 세포는 납을 칼슘으로 착각하고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납은 칼슘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신경세포 안에 들어간 납은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린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연결들이 끊기고 만들어져야 할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이 손상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뇌가 형성되는 시기에 납에 노출된 아이는 평생 그 영향을 안고 살아간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이야기 후반부에 나온다.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이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가 납을 손에 쥔 순간부터 한 번도 놓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어둡다. 납은 달콤한 맛이 난다. 말 그대로 혀 위에 올려놓으면 설탕 같은 단맛이 느껴지는 화합물이 납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음식에 넣어 먹었다. 이게 사고가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인류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스스로 만든 달콤한 독에 중독되어 갔는지. 앞에서 납이 9천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근데 납을 단순히 도구로만 쓴 게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납을 먹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납이 든 것을 먹었다. 아주 오래전 포도를 으깨어 발효시킨 음료가 있었다. 그 음료는 신맛이 강했고 당시에는 단맛을 낼 수 있는 재료가 귀했다. 꿀은 비쌌고 사탕수수는 구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연히 발견했다. 신맛 나는 음료를 납으로 만든 용기에 넣고 끓이면 달콤한 시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음료 속 산이 납과 반응해서 납 화합물이 생기는 것인데 그게 진짜로 단맛이 났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귀한 조미료처럼 여겼다. 음식에 넣고 음료에 섞고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많이, 가장 일상적으로 소비한 사람들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 있는 계층이었다. 납으로 만든 용기에 납시럽을 타서 마시는 것이 당시 상류층의 문화였으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잠깐 멈췄다.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들은 당대 기준으로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 철학을 논하고 건축을 설계하고 법을 만들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마신 음료잔 바닥에는 매번 나비도가 있었다. 독이 들어간다는 걸 몰랐고 안다고 해도 당장 아프지 않으니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납의 독성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쌓인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오늘 마셨다고 내일 쓰러지지 않는다. 몇 달,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고 기억이 끊기기 시작한다. 그 제국의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다. 지도자들의 행동 기록인데 시간이 갈수록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들이 늘어난다. 단순히 권력에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 이유 없이 폭발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이면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게 납중독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측도 아니다. 당시 귀족층이 섭취했던 납의 양을 계산한 연구들이 있고 그 수치는 만성 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제국이 무너진 이유가 전쟁과 경제 문제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뇌가 이미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납시럽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걸려 있었으니까. 이 구조가 수천 년 뒤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납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감과 무기력함이다. 이상하게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 당시 기록에는 귀족들이 이런 증상을 자주 호소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들은 원인을 몰랐다. 의사들도 몰랐다. 그냥 체질이 약한 것, 계절 탓, 과로 탓으로 돌렸다. 바로 그 옆에서 납 용기에 담긴 음료를 마시면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 나는 섬뜩했다.
독이 든 걸 모르고 마시는 것보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마시는 게 더 무서운 그림이잖아. 제국은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생긴 일이 있다. 납생산이 급격히 줄었다. 그 흔적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얼음 속에 기록됐다. 수천 년 뒤 현우가 그 얼음을 분석했을 때 납 농도 그래프가 그 제국의 흥망성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문명이 올라갈수록 납도 올라가고 문명이 무너질수록 납도 내려갔다. 빙하가 그 제국의 역사를 납으로 기록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가 그 얼음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나온다. 이제 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시간이다. 연금술사들 이야기다. 이들은 납이 가장 낮고 불완전한 금속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게 자신들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납에서 금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위해 납을 녹이고 끓이고 다른 물질과 섞었다. 납가루가 옷에 묻고 납증기를 들이마시고 납이 녹은 액체를 맨손으로 다루면서 그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대신 납이 자신들의 몸속에 쌓여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금보다 납이 먼저 그들의 몸을 채웠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자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방향은 연금술사들이 상상한 것과 정반대였다. 납이 금이 되는 게 아니라 금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납이 된다. 우라늄이 있다. 이것은 방사성 원소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붕괴하면서 더 가벼운 원소로 변해간다. 그 긴 여정의 끝이 납이다. 토륨도 마찬가지다. 수십억 년을 천천히 붕괴하다가 결국 납이 된다. 납은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점이었다. 불안정하고 무거운 원소들이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를 잃어가며 도달하는 가장 안정된 상태. 자연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선택한 형태가 납이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낮은 것으로 봤지만 자연의 기준에서 납은 완성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납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에 기묘한 무게감을 더한다. 수십억 년에 걸쳐 별에서 만들어지고 더 무거운 원소들이 평생을 붕괴하며 도달하는 그 금속을 인간은 파이프로 만들고 음식에 넣고 공기 중에 뿌렸다.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렀을 때 대기 중의 납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빙하 속 기록이 그것을 보여준다. 마치 지구가 잠깐 숨을 돌린 것처럼. 그런데 그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간이 다시 납을 캐기 시작했고 다시 녹이기 시작했고 다시 모든 곳에 바르고 채우기 시작했다. 중세 유럽의 거대한 성당 지붕은 납으로 덮였다. 생유리를 고정하는 창문 틀도 납이었다. 귀족들의 식탁에 오르는 그릇도 물을 나르는 파이프도 납이었다. 역사는 놀랍도록 성실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빙하 속에 층층이 쌓였다. 나중에 현우가 그 얼음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인류의 역사가 납의 농도 변화로 그대로 읽힌다는 걸 알았다. 전쟁이 끝나면 납이 줄고 산업이 성장하면 납이 늘고 인류의 발자국이 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중세 장인들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다. 납으로 지붕을 얻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뜨거운 납을 녹여서 솔로 바르고 튼새를 메우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 납이 녹을 때 나는 냄새가 있다. 약간 금속 냄새와 달콤한 듯한 느낌이 섞인 냄새.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더 위험하다. 거부감이 없으니까 더 오래 들이마시게 된다. 그 장인들은 수십 년을 그렇게 일했다. 손바닥이 회색빛으로 물들고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하고 기억이 가끔 끊기는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겼다. 누구도 납을 의심하지 않았다. 납은 그냥 재료였으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쓰여온 것을 의심한다는 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납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다룬 사람들이 있었다. 화가들이었다. 수백 년 동안 유럽 회화를 지배한 흰색 안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납으로 만든 것이었다. 납을 산에 녹여서 만드는 이 흰색 안료는 색이 곱고 다른 물감과 잘 섞이고 캔버스 위에서 아름답게 발색됐다. 당시 모든 위대한 화가들이 이것을 썼다. 매일 몇 시간씩 손으로 직접 갈고 섞으면서 안료 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붓을 입에 물어 모양을 잡는 습관이 있던 화가들은 직접 삼키기도 했다. 어떤 화가들은 나이가 들면서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어떤 화가들은 청력을 잃었고 어떤 화가들은 극단적으로 어두운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천재성의 발현이라고 불렀다. 지금 우리는 그게 납 중독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 뒤에 납이 있었다. 그것도 예술가의 몸속으로 들어간 납이. 납이 이렇게 오랫동안 모든 것에 쓰인 이유는 간단하다. 납보다 편리한 재료가 없었다. 녹슬지 않고 쉽게 구부러지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고 대량으로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장 죽지 않으니까. 납의 독성이 축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오늘 납을 만졌다고 내일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연결하지 못했다. 10년 전에 납광산 근처에서 살았던 것과 지금의 두통이 연결되지 않았다. 20살에 납 안료로 그림을 그린 것과 40살에 손이 떨리는 것이 연결되지 않았다. 납은 그 시간의 틈 사이에 숨어 있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쌓이면서
그리고 산업혁명이 왔다. 이게 모든 것을 바꿨다. 납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공장이 생기고 도시가 커지고 새로운 건물마다 납 파이프가 들어갔다. 인쇄소에서는 납 활자가 쓰였다. 도료에 납이 들어갔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지벽에 납이 든 페인트가 칠해졌다. 그 페인트가 마르면서 미세한 분진이 생기고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갔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벽에 칠한 페인트가 아이에게 해롭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납은 그냥 어디에나 있는 것이었다. 공기처럼, 물처럼. 빙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얼음 속 납 농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갔다. 꺾일 기미가 없었다. 현우가 나중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이건 단순히 오형 수치가 아니었다. 이건 인류가 납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가장 가파르게 치솟는 시점이 있었다. 특정한 발명이 등장한 직후였다. 그 발명이 무엇인지는 이제 곧 나온다. 납을 둘러싼 이야기 중에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부분이 있다. 납이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납이 칼슘을 흉내낸다고 했다. 세포가 납을 칼슘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더 충격적이다. 납이 뼛속에 쌓인다. 칼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납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을 그대로 있는다. 어릴 때 납에 노출된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그 납은 여전히 뼛속에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다. 조용히, 오랫동안. 그런데 특정 시기가 되면 뼈에서 납이 다시 혈액으로 나온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다. 납이 뼈에서 나오는 순간을 이해하면 이 금속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린 시절 도로 옆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이해가 된다.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됐다. 납이 뼈에서 다시 혈액으로 나오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들으면 당신은 아마 잠깐 말을 잃을 것이다. 임신 중이다. 아이를 품은 여성의 몸은 칼슘을 뼈에서 꺼내 태아에게 전달한다. 아이의 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에 납에 노출됐던 여성이라면 그 칼슘과 함께 납도 함께 혈액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납이 태반을 통해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에게 전달된다. 어머니가 어릴 때 들이마신 공기 속의 납이 수십 년을 뼛속에서 기다리다가 다음 세대의 뇌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 아이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이미 납을 안고 태어난다. 이게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알았을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부분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완전히 선명해진다. 납이 뼛속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더 충격적이다. 납의 절반이 뼈에서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7년이다. 27년. 그러니까 어릴 때 납에 노출됐다면 그 납은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뼛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27년 동안 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뼈 안에서 조금씩 천천히 혈액으로 스며 나온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가 약해질 때도 납이 나온다. 그러니까 납에 노출된 사람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자체적으로 납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셈이다. 외부에서 더 이상 납이 들어오지 않아도 뼛속에 쌓인 납이 스스로 나온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납 오염이 왜 그렇게 오래, 그렇게 넓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납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도 다시 한번 짚어야 한다. 앞에서 세포가 납을 칼슘으로 착각한다고 했는데 신경세포 안에서 납이 하는 짓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면 소름이 돋는다. 신경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결망을 만든다. 이 연결망이 촘촘할수록 사고가 빠르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충동을 참는 능력이 강해진다. 납은 이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한다. 특히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뇌의 앞부분에서 이 방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전전두엽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한다. 납에 많이 노출된 아이는 이 부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손상은 뇌가 다 자란 뒤에는 돌이킬 수 없다. 어른이 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다. 그 상태가 평생 간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연구자가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특정 시기에 납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전전두엽 발달이 저해됐다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질문이 나중에 어떤 답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온다. 지금은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납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 납은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 데이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가로막혔는지가 이제 시작될 이야기의 핵심이다. 자동차 엔진에서 나는 특유의 소리가 있다. 엔진이 막 켜졌을 때 잠깐 들리는 금속성 두드림 소리.
100년 전 엔지니어들에게 이 소리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다. 연료가 실린더 안에서 불규칙하게 폭발하면서 생기는 이 소리 때문에 엔진이 빨리 망가지고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나빠졌다. 자동차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리고 한 엔지니어가 해답을 찾았다. 납 화합물을 연료에 아주 소량 섞으면 그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에. 연료가 실린더 안에서 훨씬 고르게 연소되면서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생산 비용은 낮았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이 엔지니어를 준혁이라고 부르자. 그는 자신이 찾아낸 해결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발견이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었으니까. 준혁은 자동차 회사와 정유사의 지원을 받아 이 납화합물 첨가제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공장이 세워졌고 생산 라인이 돌아갔고 납이 섞인 연료가 시장에 나왔다. 처음엔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도로가 늘어나면서 납 연료의 소비량도 함께 늘어났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서 납이 조금씩 공기 중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학교 앞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에서. 근데 이 납 화합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해지면서 동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공장 안에는 납증기가 가득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호 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납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폐로 들어가고 혈액으로 들어가고 뇌로 향했다. 몇몇 노동자들이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다. 사망자도 나왔다. 그 공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공장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공장이라고. 준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공장을 계속 돌렸다. 그리고 그는 기자들 앞에 섰다. 납 화합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한 행동이 있다. 그 행동을 들으면 당신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준혁은 기자들 앞에서 납 화합물이 담긴 용기를 들고 섰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것을 두 손에 천천히 부었다. 손바닥 위에서 액체가 흘러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매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기자들은 받아 적었다.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납 첨가 연료는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퍼져나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준혁은 그 시연을 하기 몇 달 전부터 납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드나들면서 손이 가끔 떨렸고 머리가 자주 아팠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는 납 때문이라고 했다. 준혁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그 액체를 손에 부었다.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피해를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오래 멈췄던 부분이다. 공장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됐다. 손이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성이 생기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는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일을 그만뒀다. 그런데 회사는 이것을 개인 건강 문제로 처리했다. 공장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언론에는 납 첨가 연료의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혁신만이 보도됐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기사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나중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납이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는 독, 이보다 더 완벽한 은폐가 있을까? 납 첨가 연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도시의 공기는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다. 냄새도 없었다. 배기가스 속에 섞여 나오는 납입자는 너무 작아서 코로 걸러지지 않았다.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혈액으로 흡수됐다. 도로 옆 흙에 쌓이고 빗물에 씻겨 지하로 스며들고 먼지에 섞여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손을 입에 넣고 흙을 만지는 동안 납이 들어갔다. 그 누구도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납은 그냥 어디에나 있었고 항상 있어 왔고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준혁이 카메라 앞에서 손에 부어 보였으니까. 신문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시점에 현우가 자신의 실험실에서 이상한 숫자들을 보고 있었다. 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그 데이터. 이제 그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공기 자체가 납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실험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 시약을 담은 용기 표면에 앉는 먼지, 연구자의 손에서 묻어나는 것들, 모든 곳에 납이 있었다. 현우가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도 숫자가 맞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었다. 그는 오염원을 찾다가 결국 오염원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 전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깨달음이 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준혁에게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충격적이다. 납청과 연료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무렵 그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당시 냉장고와 냉방장치에 쓰이는 냉매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위험했다. 압축가스가 새어나오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었고 일부는 불이 붙기도 했다. 좁은 공간에서 냉매가 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했다. 냉장 기술이 보급되면서 이 문제가 점점 커졌고 안전한 냉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혁은 연구 끝에 새로운 물질을 합성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롭지 않고 불이 붙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냉매였다. 시연 자리에서 그는 이것을 직접 들이마시고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수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시연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수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진짜로 해롭지 않아 보였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들이마셔도 멀쩡했다. 이 물질은 빠르게 전 세계 냉장고와 에어컨에 적용됐다.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물질이 대기권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표면에서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이 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성층권에는 강한 자외선이 있다. 그 자외선이 이 물질의 분자를 쪼개기 시작한다. 분자가 쪼개지면서 특정 원자들이 떨어져 나온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오존과 반응한다. 오존은 지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층이다. 그 원자 하나가 오존 분자 수십만 개를 파괴할 수 있다. 한번 성층권으로 올라간 이 물질은 수십 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계속 오존을 파괴한다. 준혁이 합성한 그 물질이 전 세계 냉장고에서 서서히 새어나와 대기 위로 올라가는 동안 오존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준혁이 아니었다. 두 명의 과학자가 연구 끝에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이 나왔을 때 냉장장고 업계와 화학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기후는 원래 변한다고 했다. 과학자들의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익숙한 패턴이다. 납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다. 남극 상공의 오존층이 실제로 얇아지고 있었고 그것이 측정됐고 수치가 나왔다.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국제협약이 만들어졌고 이 물질의 생산이 단계적으로 금지됐다. 준혁은 이 모든 결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말년에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졌다. 스스로 여러 장치를 만들어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그 장치 중 하나에 몸이 얽히는 사고가 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자신의 발명품에 의해 쓰러진 것이다. 납으로 대기를 바꾸고 냉매로 오존층을 뚫어놓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사라진 사람.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지금도 토양 속에, 빙하 속에, 그리고 현우가 분석한 데이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데이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제 시작된다. 준혁이 사라지고 나서도 그가 만든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다. 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납이 섞인 연료는 계속 팔렸고 냉매는 계속 대기 위로 올라갔다.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구조는 더 단단해졌다. 너무 많은 회사가 연결돼 있었고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 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납첨가 연료는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됐다. 이것을 바꾸려면 표준 자체를 흔들어야 했다. 그리고 표준을 흔드는 일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데이터를 들고 싸울 사람이 필요했다. 현우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먼저 싸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했다. 현우의 문제는 단순했지만 해결하기가 극도로 어려웠다. 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은데 공기 자체에 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측정도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 실험실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 시약을 담는 용기, 손에서 묻어나는 것들, 심지어 증류수 안에도 납이 있었다. 당시 기술로는 납을 극미량 단위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현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해본 적 없는 방법을 택했다.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공기를 여러 겹으로 걸러내고 모든 표면을 특수하게 처리하고 사용하는 모든 시약을 직접 정제하는 공간. 당시로서는 터무니없는 발상이었다.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다. 현우의 대답은 간단했다. 깨끗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깨끗한 환경이 먼저라고. 오염된 환경에서 나온 숫자는 아무리 정밀하게 계산해도 오염된 결론을 낳는다고. 그는 몇 년을 그 공간을 만드는 데 썼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데이터가 나왔다. 납 오염이 없는 환경에서 운석을 분석한 결과 지구의 나이가 계산됐다. 수십억 년. 이 숫자는 과학사에서 중요한 성취였다.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현우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였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우는 다른 실험도 병행하고 있었다. 빙하에서 채취한 얼음 조각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얼음은 매년 쌓인다. 눈이 내리면서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들을 함께 가두고 그것이 쌓여 얼음이 된다.
수천 년치 얼음을 층층이 분석하면 그 시대의 공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 현우는 이 얼음 속에서 납의 농도를 측정했다. 아주 오래된 층에서는 납이 거의 없었다. 자연 상태의 납농도였다. 그런데 특정 시점부터 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그 수직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 납 첨가 연료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현우는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건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이건 인간이 만든 변화였다. 그것도 단일한 원인, 납 첨가 연료가 만든 변화였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빙하가 수십 년간의 대기 오염을 고스란히 기록해두고 있었다. 현우는 이 데이터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논문이 나오자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과학계 일부에서는 충격적이지만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즉각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납첨가 연료를 만들고 파는 회사들이었다. 그들은 현우의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의 연구실이 오히려 오염됐을 거라고 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를 알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다는 게 보인다. 회사들은 자체 연구진을 동원해서 현우의 결론에 반박하는 논문을 만들어냈다. 언론에는 현우를 지나치게 비관적인 연구자, 작은 데이터를 과장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실렸다. 그의 연구비 지원이 끊기기 시작했다. 현우가 연구비를 지원받던 기관 중 하나에 납 관련 회사들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다.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었지만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 기관 담당자들은 현우의 연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학문적 압력이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졌다. 현우는 연구를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주는 곳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이것이 현우가 맞닥뜨린 현실이었다. 데이터는 완벽했다. 숫자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현우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아있다. 그는 연구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계속 모았다. 더 많은 빙하 샘플, 더 많은 지역, 더 오래된 층. 데이터가 쌓일수록 결론은 더 선명해졌다. 납은 전 세계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자연 상태보다 수십 배 많은 납이 공기 중에 있었다. 그리고 그 납의 출처는 하나였다. 이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을 때 현우는 다시 발표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들의 반응이 달랐다. 더 강하고 더 조직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데이터를 반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들은 현우라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현우를 침묵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그의 데이터를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회사들은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갔다. 그들은 현우가 극단적인 환경론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데이터를 침소봉대해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 과학자가 아니라 활동가, 연구실보다 언론에 더 관심 있는 사람. 이 이미지가 퍼지기 시작하자 학계 안에서도 현우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겼다. 과학자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현우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그의 논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현우가 경험한 것들이 있다. 학회에서 발표를 마치고 나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상황.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는 동료들. 같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연구가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분위기. 이것들이 쌓이는 것이 데이터를 반박당하는 것보다 더 소모적이었다. 근거 있는 공격에는 근거로 맞설 수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반박할 수가 없다. 현우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그 분위기를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분위기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현우는 연구 방향을 조금 바꿨다. 빙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납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바닷속 퇴적물을 분석했다. 강 하류의 흙을 분석했다. 도시와 농촌, 해안과 내륙, 공장지대와 자연보호구역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나왔다. 납 첨가 연료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납 농도가 올라갔다. 지역마다 속도는 달랐지만 방향은 모두 같았다. 위로. 현우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다시 논문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빙하 데이터가 아니었다.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납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이 논문이 나왔을 때 회사들의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거셌다. 현우가 나중에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연구실에 출근해서 데이터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숫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납은 퍼지고 있다. 이 숫자들이 그를 버티게 했다. 감정이나 신념이 아니라 숫자. 공격을 받으면 숫자로 답했다. 회의를 하면 숫자를 꺼냈다. 숫자는 의견이 아니었다. 숫자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조직이라도 결국 한계가 있었다.
현우의 데이터가 쌓이는 동안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였다. 그 연구자를 수빈이라고 부르자. 수빈은 오랫동안 한 가지 현상에 집착하고 있었다. 특정 시기에 사회 전체에서 폭력적인 사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이었다. 이 패턴은 한 나라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이나 법제도, 인구 변화 같은 요인들로는 이 패턴을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떤 변수를 대입해도 이 동시성이 맞지 않았다. 수빈은 수백 가지 변수를 검토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현우의 논문을 읽게 됐다. 빙하 속 남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수빈은 자신이 연구하던 패턴의 그래프와 나란히 놓아봤다. 그리고 멈췄다. 두 그래프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남농도가 올라간 시점에서 약 20년 뒤 폭력적 사건의 빈도가 올라갔다. 남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서 약 20년 뒤 빈도가 내려갔다. 20년이라는 시차. 그것은 납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수빈은 이 연결고리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다. 흥미롭다는 사람들과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왔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당연한 반론이었다. 수빈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여러 나라에서 각각 납첨가 연료를 금지한 시점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20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각 나라마다 납 금지 시점이 달랐는데 그 시점 이후 20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같은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다. 수빈의 연구는 현우의 데이터와 맞닿아 있었다. 현우가 측정한 납 오염이 단순히 폐나 혈액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성인이 된 뒤에 행동에까지 이어진다는 것. 납은 개인의 몸속 문제가 아니었다. 납은 사회 전체의 구조를 조용히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납 첨가 연료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건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아이들 뇌에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계속 연료를 팔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핵심이다. 수빈의 논문이 나오고 나서 납 첨가 연료를 만든 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 것인가였다. 납이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것은 환경 문제였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납이 아이들의 뇌 발달을 저해하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충동 조절 능력이 낮아졌다는 것은 달랐다. 이건 추상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쳐 특정 세대 전체의 뇌에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연료를 계속 팔았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됐다. 회사들은 이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수빈의 연구에 대한 반박이 쏟아졌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 사회적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많은데 납 하나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 20년이라는 시차 자체가 통계적으로 자의적이라는 것. 이 반박들 중 일부는 학문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었다. 수빈도 인정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다. 그건 맞다. 하지만 수빈이 계속 강조한 것이 있었다. 이 패턴이 한 나라에서만 나타났다면 우연일 수 있다. 두 나라에서 나타났어도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납첨가 연료를 금지한 시점이 각기 다른 여러 나라에서 금지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20년 뒤에 동일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현우는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혈액과 뼛속 납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기술로 이것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도 현우였다. 그가 만든 청정 환경과 정제 기술이 여기서도 쓰였다. 그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다. 납첨가 연료가 한창 사용되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의 혈중 납농도는 자연 상태보다 수십 배 높았다.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 공장 근처에 사는 사람, 공원 옆에 사는 사람 모두 자연 상태보다 훨씬 높은 납농도를 가지고 있었다. 납은 어디에나 있었다. 공기를 통해서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으니까. 이 데이터가 현우와 수빈의 연구를 연결했다. 납이 대기에 퍼진 것은 현우의 빙하 데이터로 증명됐다. 그 납이 실제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 것은 혈액 분석으로 증명됐다. 그리고 그 납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수빈의 사회 데이터가 보여줬다. 세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각각의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납이 연료에 들어갔고 공기를 오염시켰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갔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도 납첨가 연료는 여전히 팔리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팔렸다. 현우가 처음 데이터를 발표한 이후로도 오랜 세월이 더 지나서야 납첨가 연료가 단계적으로 금지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납이 섞인 공기를 마시며 자랐다. 그 아이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우리가 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계속 막혔다. 납이 뇌에서 하는 가장 구체적인 일을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야 한다. 앞에서 전전두엽 이야기를 했다. 충동을 조절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멈추는 역할을 하는 뇌의 앞부분. 납은 이 부분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근데 납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납은 혈액을 만드는 과정도 방해한다.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성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있는데 납이 이 효소들을 억제한다. 그 결과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게 되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생긴다. 항상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몸이 무겁다. 이 증상들이 납 중독의 초기 신호인데 이것이 일상적인 피로와 너무 비슷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납이 신장에도 쌓인다. 신장세포 안에 납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진다. 이것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다. 납 중독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증상들이 각각 다른 병처럼 보인다. 피로는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고 두통은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고 기억력 저하는 나이 탓으로 돌린다. 납이라는 공통 원인을 모르면 각각의 증상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납이 수천 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한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 다른 증상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퍼질 수 있었다. 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납청과 연료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시작했다. 현우와 수빈의 연구가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비슷한 방향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쌓이면서 반박이 점점 어려워졌다. 회사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시간 끌기였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그 이후 납청과 연료가 얼마나 더 오래 팔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 납청과 연료가 금지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들으면 당신은 분노할 것이다. 현우가 처음 데이터를 발표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 연료는 계속 팔렸다. 회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 정확하게 작동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수십 년을 버텼다. 그 수십 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다. 학교 앞 도로에서 배기가스를 마시며 등교한 아이들, 놀이터 옆을 지나는 차들이 내뿜는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신 아이들, 그 아이들의 혈중 납 농도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납청과 연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 중 압도적인 비율이 현재 기준으로 위험 수준 이상의 납을 혈액 속에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그 시대를 산 아이들 대부분이 납에 만성적으로 노출됐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소수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세대 전체의 이야기였다. 그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수빈의 연구가 보여줬다. 그런데 수빈의 연구가 보여준 것은 숫자였다. 범죄 통계, 사고 빈도, 충동적 결정의 비율, 숫자는 차갑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자신이 감정 조절이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들, 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뇌가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었다.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공기를 마시며 자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공기가 그들의 뇌를 조용히 바꿨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납청과 연료 금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들이 있다. 단계적으로 납청과 연료가 줄어들기 시작한 나라들에서 혈중 납 농도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혈중 납 농도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떨어졌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뼛속에 오래 저장된 납이 없었고 공기에서 새로 들어오는 납이 줄면 바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지발달 검사 수치가 이전 세대보다 올라갔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집단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였다. 납이 줄어든 공기를 마시며 자란 세대가 납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자란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인지 능력이 높았다. 연료에서 납을 뺐더니 사람들의 뇌가 달라진 것이다. 이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는 동안 현우는 계속 연구를 했다. 그는 납 금지 이후에 빙하 데이터도 수집했다. 납청과 연료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빙하 속 납 농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올라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다. 처음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현우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수십 년을 쌓아온 사람이 자신이 쌓아온 방향으로 세상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그 감정이 어땠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남아있다. 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납청과 연료가 금지됐지만 납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오래된 건물의 수도관 안에, 오래된 페인트 속에, 수십 년간 납이 섞인 연료를 태운 도로 옆 토양 속에, 납은 흙 속에서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다. 빗물에 쓸려 지하수로 스며들고 채소 뿌리를 통해 식물로 들어가고 그 채소를 먹는 동물과 사람에게로 이어진다.
오래된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에서 납이 검출되는 사례가 지금도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오래된 인프라가 교체되지 못한 곳들에서 납 오염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문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납 첨가 연료를 금지한 지역도 있지만 납이 든 페인트가 여전히 유통되는 곳도 있고, 낡은 배터리를 야외에서 불법으로 재처리하면서 납증기를 그대로 공기 중에 내보내는 곳도 있다.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자란다. 현우가 수십 년 전 빙하에서 읽어낸 이야기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다. 형태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 대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르는 구조. 그리고 납은 아직도 완전히 대체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 방사선을 막는데 납만큼 효과적인 소재가 없다. 납의 밀도와 원자 구조가 방사선을 흡수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원 방사선 촬영실 벽 안에, 방호복 안에, 방사성 물질을 담는 용기 안에 납이 있다. 방사선이라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납이라는 독을 쓰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가 이 금속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 납은 한쪽에서는 해롭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도 필요하다. 완전히 나쁜 것도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다. 그냥 강력하고 오래가고 우리가 만든 세계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다. 현우는 결국 자신의 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가장 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가 측정하고 증명한 것들은 지금도 수백 개의 연구실에서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가 만든 청정 환경 기술과 극미량 납 측정 방법은 그 이후 납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을 연구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크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납 첨가 연료가 금지되는데 그의 데이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가 없었다면 그 금지가 더 늦어졌을 것이다. 그 더 늦어진 시간 동안 납에 노출됐을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이들이 마시지 않아도 된 공기가 현우의 집요함 덕분에 조금 더 깨끗해졌다. 소리 없는 승리였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고 뉴스 헤드라인도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납이 아니다. 납은 그냥 거기 있었다. 수십억 년 전 별의 충돌로 만들어져서 지구 속에 쌓여서 인간이 발견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핵심은 인간이 편리함을 선택할 때 그 뒤에 무엇이 오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묻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계속 막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막히는 동안 치러진 대가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납에서 끝나지 않는다. 납은 우리가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창문일 뿐이다. 비용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어가는 동안 이익은 선명하게 보이는 구조. 그 구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수십 년 뒤에 납처럼 밝혀질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은가? 댓글로 말해줘.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